지치신 거죠. 지친 거죠. 많이 보고 네, 그럴 이제 주기가 있죠. 이제 뭐냐면 이것도 보고 저것도 보고 많이 보다 보니까 이제 막 문제 이런 거 보면 그저 겹쳐 보이기도 하고 분리도 안 되고 뻔히 아는 건데도 막 이상하게 답이 가기도 하고 뭐 그러는 주간이 있어요. 그게. 근데 그런 것도 이제 한 달 지나면 그렇게 하고 싶어도 못 하는 거예요. 그쵸? 한 달 지나면 이제 뭐 깔끔해지는 거예요. 그죠? 누가 뭐라는 사람도 있는 것도 아니고, 그죠? 책상을 보면은 웬 책만 저렇게 쌓여있고, 그냥 그러고 있는 거죠. 그게. 그러니까 요때, 그래서 제가 그때 얘기한 게, 이맘때 되면요, 공부가 돼 있는 분들은 그냥 빨리 봤으면 좋겠다고 그래요. 그냥 이달에 보고, 그냥 끝났으면, 그냥 뭐 되든 안 되든 간에 빨리 결과를 알고 싶다고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런, 있고, 시간이 조금 더 있으면 좋겠다고 생각하는 분도 있고, 어차피 뭐, 내년을 목표로 하기 때문에 올해는 그냥 워밍업이야. 뭐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도 있고, 뭐 다양하죠. 그렇잖아요. 그래도 어쨌든 뭐, 실전 가면 제가 분명히 말씀드렸는데 답은 확실하게 줘요. 답은 진짜 확실해. 간결하게 줘요. 자, 또 뭐, 해야지 어떻게 하겠어요. 그죠? 여기까지 왔는데. 요거 자료를 연휴 기간 동안에 충실히 봐주셔야 돼요. 충실히 보시고, 연휴 끝나고 나와서 이거 총정리를 한번 하고, 마지막 주에 제가 와서 스크린 한번 하러 온다고 그랬었죠. 오는 날, 마지막으로 모의고사 한번 보세요. 학개론을. 예? 제가 스크린하고, 저는 이제 이동을 하겠지만, 여러분들은 모의고사하고 답하고 해설지하고 두고 갈 테니까 그걸 가지고 정해진 시간에 마지막으로 점검을 한번 해보세요. 점검을 풀어보고 너무 텀이 길면 잊어먹어요. 시험 보러 들어갈 때까지가. 그 사이에는 이제 다른 건 없잖아요. 시험장 들어가기 전날 뭘 볼 거예요? 전날. 그것도 부담스러운 거예요. 그럼 그날 스크린 하기 위해서 와서 제가 자료를 하나 드릴 거예요. 자료를 전체적인 부분에서 내용에서 이렇게 쭉 압축을 해서 자료 하나를 드리면 그것만 또 봐줘야 돼요. 그러니까 이제 그걸 단계적으로. 그러니까 그날 오는 게 화요일이면 화요일 날은 조금 두꺼운 걸 한번 보는 거예요. 두꺼운 거를. 그래서 또 화요일 날, 수요일 날 뭐 이 정도까지 본 다음에 전날에는 압축된 걸 가지고 계속 그거 갖고 시험장 당일 날 가도 두꺼운 거 갖고 들어가 봐야 볼 수가 없어요. 심리적으로 쫓겨가지고. 한 30페이지 분량도요, 보기가 힘들어요. 어디서 나올 줄 알고. 몇 페이지 넘기다 보면 심정이 불안하니까. 그럼 결국은 원래 필요한 거는 여러분들이 압축 정리한 한두 장짜리 이 요약서가 필요한데, 그게 공사가 다 망하시니까 못 하실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제 선생님이 이제 스캔할 때 준 거 가지고 한 번 더 보고 그러고 들어가는 거예요. 하여간 그래도 열심히 한 분들은 시험장 가면 그게 생각이 나요. 아마 기억이 잊어먹는다고 그래도 그 답이 필요한 답은 생각이 나요. 그러니까 기운들 내시고, 그죠? 자, 12번에 가면 농경지 지대론이라고 있어요. 우리가 이거 많이 얘기한 거예요. 그죠? 얘는 비옥도의 차이고, 한계지에서는 지대가 성립한다 안 한다. 얘만 어디에서도 뭐 기본적인 거는 이거 많이 해봤잖아요. 그죠? 일단 답은 2번이 되겠죠. 그렇죠? 1번에 대한 거는요, 한계지에서도 지대가 발생한다는 거 틀렸죠. 차액지대에서는 지대 발생하지 않죠. 그 다음에 위치 지대설에 따르면 다른 조건이 동일할 때 지대는 중심지에서 거리가 멀어질수록 증가하는 게 아니라 감소하겠죠. 교통비가 증가하니까.
토지 소유 자체가 지대의 발생 요인이라고 얘기하는 건 위치지대가 아니라 절대지대죠. 5번의 마르크스의 절대지대에 따르면 한계지 안쪽에서는 차익지대만 존재하고 한계지 및 한계지 밖에서는 절대지대만 존재한다는 게 틀린 거죠. 아니든 밖이든 다 지대가 성립한다는 게 절대지대의 논리니까. 그럼 2번에 보면 리카도의 차익지대는 한계지를 기준으로 우등지의 생산력과 한계지의 생산력의 그 차익이 지주에게 지불되는 대가를 말한다 이렇게 돼 있잖아요. 그게 차익지대잖아요. 내용 그대로. 그죠? 그 답이 몇 번? 2번. 네? 3번이요? 얘는 네? 시작에서 거리가 멀어지면 수송비 증가하잖아요. 그럼 지대가 줄죠. 그죠? 아무리 안 해봐도 오늘 여러분들이 컨디션이 안 좋은 날 보는 것 같군요. 근데 어떻게 컨디션이 매주 수요일마다 안 좋을 수가 있어요? 그럼 그렇잖아요. 그죠? 어느 순간은 좀 괜찮아야 될 거 아니겠어요? 예? 그럼 다른 과목 할 때는 컨디션이 괜찮나요? 그럼 걔네들은 성적이 확확 나오나요? 설마 일주일 내내 컨디션이 안 좋은 건 아니겠죠, 이거? 예? 오늘 남아서 공부하는 거죠? 1,000원 다? 예? 이제는 올인해야 돼요, 올인. 다른 거 없어요, 그냥. 예? 나중에 후회한다고요, 진짜. 저희도 여러분들하고 종강을 하고 마지막에 스크린을 하고 시험장에 이제 하시고 이제 완전히 이제 가잖아요. 그리고 나면은 저희들 입장도 마음이 편치 않아요. 이럴 줄 알았으면은 조금 더 다고칠 걸. 조금 더 그냥 붙잡고 저기를 할 걸. 이런 아쉬움이 무진장에 남는 거예요. 시험장에 들어가서 이제 저희가 이제 문제 점검하면서 잘 풀 수 있을까. 그리고 올해 같은 경우도 저도 어디 시험장에 들어가서 풀어보고 있거든요. 여러분의 입장에서 풀어보는 거예요, 이렇게. 이거는 맞출 수 있을 것이다. 이거는 아마 못 본 채 할 거야. 이거는 아마 내년에 풀라고 그럴 거야. 하면서 쭉 풀어보는 거예요. 그래갖고 점수를 매겨보고 그래도 공부한 분들이면 한 60점은 무난하게 나오겠다 싶으면 거의 그의 시험은 이제 평이하게 나온 거예요. 그게. 이건 기본으로 숙지하고 들어가셔야 되는 거예요. 그렇겠죠? 기본으로. 그 다음에 13번에 가면요. 다음에 가로 안에 들어갈 이론으로 옳게 연결하는 걸 물어봤죠. 자, 기억에 산업입지에서 가장 중요한 건 수송비, 임금, 직접력 등인데 그 중에서 수송비가 가장 중요한 요소다 그랬으니까 이건 배보의 최소비용 이론을 가리키는 거죠. 그리고 최소비용으로 나온 애가 1번하고 4번밖에 없어요. 그런데 니은이 나온 게 중심지론이잖아요. 그러니까 답은 1번이겠죠. 그렇죠? 답을 주잖아요. 거기서 중심지라고. 그리고 근데 여기서 이제 알아두실 거는 디귿에 대한 논리를. 디귿을 이 도시에서는 비옥도, 인건비 등 모든 조건이 동일한 균질 평면을 가정하고 있으므로 생산비는 일정하다. 이 같은 상황에 해서 토지이용은 교통비에서 결정이 된다는 게 이게 튜넨의 고립국 이론의 논리예요. 이 고립국 이론의 기초에서 위치지대 개념이 나온 거예요. 이게. 왜냐하면 지난번에 설명해 드린 것처럼 얘네들은 박스로 출제했단 말이죠. 그렇죠? 안 나온 게 얘만 안 나왔어요. 그리고 지난번에 산업입지론에서도 농업입지론이 있다고 그랬고 공업입지론이 있었고 그 다음에 상업입지론이 있었을 때 배부의 최소비용 이론, 크리스탈러의 중심지론의 중요 용어 이거는 나왔다고요. 얘가 20회 이전에 나온 거예요. 근데 안 나온 지 꽤 오래됐어요. 그죠? 그러니까 얘네들을 묶어서 한번 내올 수도 있어요. 두 개를. 그러니까 고립국 이론, 이퀄, 위치지대 다 같은 거라고 그랬어요. 그죠? 네, 그러니까 그런 내용 정도는 숙지하는 게 필요하죠. 그리고 지난주에 또 암시를 그렇게 줬잖아요. 그렇죠? 이따가 저녁밤들이 6시 한 반 오시는 인원 따라서 그때 이제 시험 보시니까 8시 정도 그때쯤까지는 공부하고 가셔도 될 거예요. 공부하시고 이게 막 이 부분에 대해서 얘기도 하고 그죠? 문제도 풀어보고 막 이렇게 해서 공부하셔야 될 거 아니에요. 그걸 언제까지 하셔야 돼요?
시험 보기 전날까지도 계속 해야 될 거 아니에요. 집에서 하시긴 쉽지 않잖아요. 그죠? 마지막으로 점검 한번 하고 파이팅 한번 하시고 그리고 이제 천안에 가서 보신다고 그랬죠? 충대 이제 거기 가서 이제 마무리 쫙 하시고 어쨌든 고생들 하고 계신 거 아니에요, 지금. 그죠? 괜히 이 바닥에 들어와 가지고 지금 이 고생을 하고 있는데. 그죠? 그래도 여기까지 그래도 잘 해오신 거예요. 여기까지. 이런저런 힘든 것도 있고 집중하기 어려웠던 부분도 있고 그런데 어쨌든 여기까지 오신 거잖아요. 그죠? 생각해 보세요. 처음에 여러분들이 이 학원에 모였을 때 인원과 지금 남아있는 인원을 생각하면 많이들 빠지거나 포기하거나 그런 사람들이 많았는데 어쨌든 끝까지 남아 계신 거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뭔가 속에 뭔가는 결과물은 가지고 가야 되잖아요. 그죠? 최소한 1차 이상은 돼야 될 거 아니에요. 그죠? 그게 무슨 결과물이 나오니까. 자, 그 다음에 14번에 허프의 모형 계산할 때 얘는 매장 면적이 얼마야? 1000. 그리고 거리가 몇 킬로냐면 5킬로. 5의 제곱이니까 25겠죠? 나누면 얼마? 40. 두 번째는 점포 면적이 얼마야? 2000. 거리가 몇 킬로? 10. 10의 제곱이니까 100. 나누면 20. 얘는 1620이죠? 근데 이게 3kg고 3에 3승을 줬으니까 27. 60이 나오겠죠. 그러니까 전체가 120분의 60이니까 절반. 그쵸? 그러면 9천의 절반이니까 4,500명. 그죠? 한 분은 그거는 감안해 드릴게요. 원래 이게 점포 C인데 거기 점포 3으로 돼 있다고 그래가지고 그래서 세 개를 다 합한 거를 아마 생각하시다고 그랬으니까. 그럼 어떻게 하겠어요? 아니 이게 점포 1이라고 되어 있으면 A라고 그랬는데 점포 3이라고 되어 있으니까 이걸 다 합치라는 의미가 없는데 그 점포 3개를 다 더해서 나누기 3으로 했다고요? 근데 어쨌든 허프 모형 정도는 계산할 수 있잖아요. 중요한 거는. 그러면 무난할 거라고 보고요. 그리고 이제 거기 안에 내용을 보면은 우리 추석 때 보시라고 별도로 드린 자료에는 중간중간에 계산 문제도 있어요. 지문 마지막에 가면 계산 논리가 들어가 있어요. 거기에 그거 보고 한번 연습도 한번 해보시는 거예요. 그죠? 그거 나온 숫자가 맞는지 둘 중에 하나를 초이스 해가지고 그렇죠? 보는데 시간은 걸려도요. 그거를 자료를 이용하든 뭐를 하든 처음에는 제 생각은 그래요. 현재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현재 실력으로 한번 쭉 풀어보는 거예요. 전체를. 그러고 난 다음에 답을 이제 한번 확인을 해보는 거예요. 연휴 끝나고 오시면은 여기 붙어 있을 거예요. 답이. 이게 원래 답이 없는 자료예요. 제가 이거 특강할 때 썼던 자료이기 때문에 답이 없어요. 근데 답을 들어야 돼서 이 답을 만들어야 되는데 답을 만드는 것도 이것도 시간이 꽤 걸려요. 이게. 근데 문제는 이제 10월달 연휴 끝나고 여러분들하고 백선 이런 거 해야 되기 때문에 마지막으로 그거 자료가 빨리 끝나면 연휴 기간 중에 또 해야 돼요. 그래서 답을 이쪽으로 보내드리면 여기에서 이렇게 붙여놨을 거예요. 그거 보시고 체킹하시면. 그럼 또 공부하시다 보면 얘는 확실히 이게 답이야. 이렇게 하는 게 있고. 그죠? 네. 자. 15번에 가면 외부 효과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거 이렇게 물어봤을 때요. 답은 1번이에요. 이걸 갖고 있는 건 뭐예요? 이건 공공재죠. 그죠? 그런데 지문이 얘가 들어오면 맞아요. 얘가 들어오면. 공공재로 인해서 무슨 효과가 유발이 돼요? 외부 효과가 발생을 해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공공재가 공급이 되는 과정에서 정의 외부 효과가 유발될 수도 있고 부의 외부 효과가 유발될 수도 있어요. 그죠? 그래서 다만 얘네 때문에 외부 효과가 발생하는 건 아니라는 얘기죠. 비경합성과 비배제성 때문에. 그죠? 그래서 이거는 뭐가 성립하기 위한 조건이에요? 공공재가 성립하기 위한 조건이죠. 그죠?
그러니까 오늘은 그 문제에 대해서 본인들이 틀린 거에 대해서는 무진장의 클레임을 걸고 싶은 거예요. 어쨌든 간에. 그게 안 되니까. 지금 여기 계신 분 중에서 이렇게 맞으신 분도 있어요. 하나가 부족한 거죠, 하나가. 그죠? 그러면 이거 나중에 이게 데미지 커요. 이거. 이렇게 돼 있고 하나 60점 맞았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 뭐가 들어오는 거예요? 바로 연락 온다니까요. 뭐 이시청 들어갈 게 없냐고. 이러면 그러면 선생님 그때서부터 그걸 딱 얘기해요. 혹시 A형 몇 번을 어떻게 몇 번으로 했다 그럽니까? 그러면 그건 또 알고 있어요. 그거랑은 관계가 없대요. 그러면 선생님 입장에서는 답답하죠. 그게 유일하게 이인청거리가 되는 건데 걔하고는 또 관계가 없대요. 그러면 뭐 뒤지는 거죠, 그냥. 그러니까 이렇게 안 되도록 조심하셔야 돼요. 이렇게라도 맞으면 얼마나 좋아요. 이렇게 하고 하나가 62.5 이렇게 나오면. 예, 그럼 딱 60인데 대단한 능력의 소유자죠. 그죠? 정확하게 60점. 그죠? 남거나 모자름이 없이 딱 저스트로 해서. 그렇잖아요. 어떻게만 되더라도 합격만 하면 될 거 아니에요. 이거는. 중요한 거는 그거잖아요. 뭐 60점 맞고 합격하거나 뭐 80점 맞고 합격하거나 똑같은 거니까. 그러니까 실수만 좀 줄이시고. 자, 뒤에 2번 지문에 가면 외부 효과로 인해서 님비하고 핀피가 나오죠. 그래서 님비는 부예비 효과, 핀피는 정예비 효과. 그 다음에 이제 지문상에서 이거는 써요. 부예비 효과는 사회적 비용을 발생을 시켜요. 그죠? 부예비 효과가 정예비 효과가 아니라 사회적 비용이라는 게 사적 비용하고 무슨 비용? 외부 비용으로 구성이 되어 있죠. 정예비 효과는 이걸 빼주는데 부예비 효과는 이걸 가산을 시키죠. 그래서 무슨 비용? 외부 비용이 증가하기 때문에 결국 무슨 비용이 사회적 비용을 유발한다라고 얘기를 해요. 거기까지는 말아두시면 돼 있고. 그리고 4번에 보면 정의에 대한 것도 가끔씩 물어봐요. 그러니까 외부 효과의 외부라는 표현 자체가 어디를 통하지 않은 거예요. 시장 기구를 통하지 않고 또 다른 제3자의 경제적 후생에 영향을 주는 걸 우리가 외부 효과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래서 그 과정도 구별하시면 되겠고. 16번에 보면 토지 정책에 대한 설명이 되는데 토지 정책 일단 나오면요. 직접 개입하고 간접 개입은 일단 무조건 숙지는 해둬야 돼요. 그죠? 5번에 보게 되면 개발 부담금 나와 있죠. 국가는 공공기관의 개발 사업 등으로 인해서 토지 소유자의 노력과 관계없이 정상지가 상승분을 초과해서 개발이익이 발생한 경우에 이를 개발 부담금으로 환수할 수 있다고 되어 있잖아요. 그래서 이 개발 부담금은 간접 개입 방법이죠. 그래서 그런 직접과 간접을 갖다가 구별하시는 게 필요하고요. 그 다음에 일본의 공공투자 사업도 정부의 직접 개입 방법이겠죠. 자, 그래서 이제 여기서 틀린 거는 3번이죠. 이거를 사업주에게 재분배하는 게 아니라 원래 토지 소유자에게 재분배한다라고 얘기한 거죠. 그래서 틀린 게 몇 번? 3번이죠. 그렇죠? 환제 방식은 사업주의 비용은 적게 들지만 사업 기간이 길다라는 단점도 있죠. 그래서 이게 간보유를 적용하잖아요. 그래서 원래 대비 권리가 축소되는 거를 뭐로 보상해 준다 그랬어요? 지가 상승으로 보상해 준다라고 얘기를 했죠. 그죠? 그래서 대표적으로 지가 상승에 대한 혜택을 제일 많이 본 게 영동지구, 지금의 강남이라고 그랬죠. 그래서 원래 지가 대비 한 2200배가 지가가 상승했으니까 엄청난 혜택을 줬다고 볼 수 있죠. 그래서 틀린다면 몇 번? 3번. 그죠? 이게 공부가 또 많이 되신 분들은요, 문장을 끝까지 안 가고 본인 스스로가 문장을 완성을 시켜요. 쫙. 맞아. 그리고 넘어가는 거예요. 그죠? 그러면 나머지 애들은 3번이 틀린 애고 나머지 맞는 애들이잖아요. 그러니까 답이 아닌 애들은 누워서 자고 있는데 갑자기 깨워가지고 네가 답이지라고 윽박을 지르니까 애가 잠결에 그냥 얼떨결에 대답하는 거죠. 제가 맞는 것 같아요. 그래갖고 해서 또 답을 찍는 거죠. 잘 읽어보실 수 있어야 돼요. 이거. 나중에 이거 잘못 읽어서 틀리면 진작이 속상해요. 그거. 내년 저희가 많이 봐가지고 17번에 정부의 임대주택 정책에 대한 설명 중에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걸 물어봤죠.
이거는 뭐 무조건 맞춰줘야 되는 거죠. 그렇죠? 이거. 답이 당연히 3번이겠죠? 그렇죠? 이건 3번을 안 찍을 수가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1번에 자 일단 이거 한번 봐보세요. 우리가 임대주택 정책이 중요하다고 그랬을 때 이거 들어가기 전에 제목을 제가 적어요. 임대료 규제가 있고 임대료 보조가 있다. 근데 장기적으로 가면은 얘는 공급을 감소시키고 얘는 공급을 뭐한다? 증가시킨다. 얘가 실효성이 더 좋은 방법이다. 얘는 정부가 정치하는 사람들이 립서비스 하는 거고 이건 정부가 직접 재정 지출하는 방법이라고 그랬어요. 그죠? 실효성은 어느 게 더 좋다고 그랬어요. 임대료 보조가. 이거는 임대주택의 공급을 늘리는 효과를 가져오잖아요. 또 2번 지문에 뭐라고 해놨냐면 임대료 보조 정책은 저소득층의 효용을 증대시키고 저가 임대주택의 양을 증가시킨다고 해놨어요. 근데 3번에 갔더니 임대료 보조금이 지급된다고 하더라도 다른 조건이 일정할 때 저가주택의 임대료가 장기적으로는 원래 수준으로 회귀하므로 시장 전체의 저가주택 공급량이 늘어나는 것은 아니다. 그랬으니까 틀렸을 거 아니에요. 저가 임대주택의 공급량이 늘어날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리고 우리나라는 생산자 보조 방식으로 공공임대주택 제도를 시행하고 있죠. 그렇잖아요. 그 여러분들이 준공공임대주택, 장기전세주택 뭐 이런 용어들 해봤잖아요. 거기다가 5번에 보면 저소득층의 주거와 사회복지 서비스를 연계시켜 서민 주거 안정과 자활을 유도하기 위해 다가구주택, 매입 임대주택 사업도 시행하고 있죠. 저렴하게 임대료를 책정해서 공급해 주는 거죠. 그죠? 뭐 3번밖에 없잖아요. 그쵸? 다 맞춰줬겠죠? 추적하면 다 나와요. 이거 답지가 다 있는데. 그렇잖아요? 이런 거는 틀리면 안 되죠. 그렇잖아요. 이거는 이시청이 없나 보죠? 이거는. 이거 본인들이 봤을 때 우길 때 또 우겨야 되니까. 그렇죠? 자, 18번에 보면요. 시장의 실패는 정부의 개입을 필요로 한다. 그죠? 그럼 시장의 실패 원인을 물어본 거죠. 제목만. 시장 실패 원인 하면은 우리가 불완전 경쟁에 따른 독점 문제도 있고, 그 다음에 규모의 경제에 따른 비용 체감 산업 문제도 있고, 정부의 비대칭성 문제도 있고, 공공재 외부 효과. 근데 뭐 단독으로 나올 수 있는 건 이 정도고, 얘네 제목 정도만 하면 된다고 그런 거죠. 예, 그래서 거기 첫 번째 보시면 특정 주택을 독점 기업이 공급하고 있다. 독점의 문제 얘기했고요. 공공용지 부족으로 무상으로 이용하는 공원 조성이 어렵다라고 돼 있죠. 이거는 이제 공공재 문제를 얘기하는 거죠. 과소 생산의 문제가 야기되고 있고. 4번에 보면 공해를 유발하는 민간의 개발 사업이 만연하고 있으니까 부의 외부 효과에 관련된 거고. 그 다음에 5번이 정부의 비대칭성이죠. 그 답이 3번이죠. 이거는 정부의 임대료 규제 정책이니까. 이거는 시장의 실패 원인하고는 관계가 없죠. 그래서 답이 몇 번? 3번. 그렇죠? 자, 그 다음에 19번에 가면 포트폴리오 기대 수익률을 구하라고 해놨죠. 자산 비중을 이제 주어지고요. 호황과 불황에 따라 얘가 20하고 얼마?
10이고요. 그 다음에 얘는 25하고 얼마? 10이고요. 그 다음에 얘는 10하고 8. 근데 이거를 몇 프로를 줬어요? 50%를 줬으니까. 그렇죠? 그러면 20하고 30을 더하면 얼마예요? 10하고 더하면 30이죠. 그죠? 30의 절반이면 얼마겠어요? 15죠. 그럼 15 곱하기 0.2 하면 몇 프로? 3% 나오겠죠. 이게 50대 50이니까 그냥 더해서 나누기 2 해서 곱하면 되죠. 그렇죠? 두 개 더해서 이게 30이니까 30의 절반이면 15란 얘기죠. 15 곱하기 0.2 하면 몇 프로? 3%. 얘네 두 개 더하면 얼마예요? 35잖아요. 35 절반이면 얼마? 17.5%죠. 곱하기 0.3 하면 얼마 나오겠어요? 5.25% 정도 나오고요. 10에다 8을 더하면 얼마? 절반이면 9죠. 9의 절반이니까 얼마? 4.5% 나오죠. 다 더하면 얼마? 12.75. 그죠? 이건 50%씩 줬을 때 가능하다고 얘기를 한 거예요. 그죠? 한쪽이 50% 주면 그래도 계산이 쉬운 거고, 얘들을 만약에 6대 4로 주게 되면, 그죠? 계산이 복잡해지는 거죠. 4대 9로 주면은. 그러면 그건 출제자가 의도한 거예요. 시간을 많이 쓰란 얘기죠. 그럼 그 얘기는 맨 마지막으로 몰아서, 그죠? 가는 동안에는 그건 안 하는 게 낫고. 그래서 19번에는 답이 3번 이렇게 찾으시면 되죠. 그러니까 지금 여러분들이 이론 이렇게 풀다 보면은 이것도 되나 안 되나 뭐 이런 게 많잖아요. 그죠? 실전에 시험이 끝나고 나면 그래서 이신청들이 막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생각하시면은 계산 문제를 빼놓고는 거의 다 이신청이 들어간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근데 받아주는 거는 하나 있을까 말까 한 정도로 해서 넘어가요. 그냥. 그래서 여러분들이 봤을 때 주관적이고 자의적인 생각보다는 객관적으로 판단하려고 하시는 게 제일 좋아요. 실전에 가셔도. 이게 3번하고 4번에 내 생각에는 얘도 말이 안 되는 것 같은데, 근데 뚜렷한 애가 있으면 가장 뚜렷한 애를 찾으라는 거예요. 어느 분은 그런 분도 있어요. 이거 틀림없이 2인청 들어갈 거야. 2인청 들어가서 이거 복수정답이 될 거야. 그러니까 그냥 둘 중에 하나 찍는 사람이 있는데 그러면 안 되는 거예요. 그건 본인 생각인 거고, 실제로 2인청이 들어가서 받아들지 안 받아들지는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장 확실하게 안 돼 있는 애를 갖다가 선택하는 게 중요한 거예요. 그죠? 자, 그 다음에 20번에 가시면 부동산 투자의 위험과 위험 관리에 관한 설명 중에서 틀린 거를 물어봤어요. 그죠? 네, 틀린 거니까 답은 3번이죠. 우리가 이제 위험 관리에 대한 거. 이게 위험을 회피하는 거죠. 위험도가 높은 자산은 투자 선택에서 제외하는 거죠. 위험을 전가하는 거는 뭐 하는 거예요? 그렇죠. 보험에 가입하거나. 그리고 1번에 나온 것처럼 실현소득이 기대소득으로부터 벗어나는 정도를 우리가 위험이라고 얘기를 하죠. 그래서 이 위험의 크기는 분산이나 표준편차로 측정한다는 얘기고요. 유동성 위험은 알고 있죠. 부동산은 고가의 실물 자산이니까 얘를 현금화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자체시장 가치의 손실 가능성을 우리가 의미하고요. 위험을 관리하는 방법 중에서 두 가지 있다고 그랬죠. 위험을 줄이는 거. 그죠? 기대 수익률하고 표준 편차 있죠. 쟤네는 양의 관계예요, 음의 관계예요. 기대 수익률하고 표준 편차는 양의 관계다, 음의 관계다. 시험에 나온 거예요. 어? 무슨 관계? 양의 관계, 음의 관계.
예죠, 예. 위험과 수익은, 수익률과 위험은 무슨 관계다? 비례 관계잖아요, 비례. 그래서 여기서 기대 수익률을 뭘 한다는 거예요? 하향 조정하는 거죠. 기대 수익이 작으면 모두 작아지는 거예요. 위험도 작아지니까. 그러니까 위험을 줄이는 방법으로 이걸 쓸 수 있다는 거죠. 그죠? 대신에 뭐는 상향 조정한다 그랬어요. 이거는 투자자가 자기가 부담하는 위험이 주어져 있으면 그때 그 투자자는 위험 회피적인 투자자라고 그랬죠. 반드시 높은 대가를 요구하니까 요거 수익률을 뭐를 해서 상향 조정해서 그게 이제 그 20번 문제 4번하고 5번에 이제 해당이 되는 거죠. 그렇죠? 네, 그 내용에 대해서 묶어서 설명해 드린 거니까. 이게 무슨 말인지 아시겠나요? 이거 실전에는 이걸로 나온 거예요. 무슨 관계라고? 음의 관계라고. 틀린 지문일 거 아니에요. 그죠? 네, 그래서 여기 20번은 답이 3번이고요. 21번은 이거는 틀리기가 어렵죠? 이거를 틀렸다는 거는 진짜 성격이 이상한 사람이죠. 이거. 아니 왜냐면 지문이 두 개가 있잖아요. 근데 포인트를 두 번째 줬잖아요. 그죠? 무하고 역수라고. 현가 개수하고 역수라고. 그죠? 그럼 뭐만 알면 풀 수 있는 거예요. 첫 번째 긴 지문이 무슨 말인지는 몰라도 두 번째가 포인트를 확실하게 줬잖아요. 그죠? 답이 일시불의 내가 개수라고. 그렇죠? 우리가 이렇게 했잖아요. 이렇게 했을 때 이거 그리기 했잖아요. 이렇게. 기억하시나요? 이거? 이모티콘 알죠? 예? 이렇게 역수라고. 배열만 해도 구할 수 있는 거 아니에요. 그죠? 쓰기만 해도. 그래서 얘는 뭐 구할 때 쓴다 그랬어요? 그죠? 그래서 우리가 지난번에 이것도 했었죠. 상환 비율 있죠? 네, 상환 비율은 뭐로 구한다 그랬어요? 뭐라? 역수니까. 그죠? 그거까지 추가로 정리해 드린 거예요. 그죠? 그래서 기본으로 여기가 힘들다고 생각하시면 기본으로 이런 역수 관계, 얘가 미음이 두 개 들어가니까 미래가치 구하는 거라고 그랬죠. 그 관계. 그 다음에 뭐에 쓴다라는 정도로만 숙지하고 들어가다 이런 얘기죠. 더 안에까지 것까지 해도 이게 매년 나온다는 보장은 없어요. 매년. 그래도 기본적인 건 그래도 하고 들어가야 기초적인 내용을 가지고 답은 맞출 수 있을 거 아니에요. 그죠? 그래서 21번에는 답이 3번. 그렇죠? 요쪽까지는 괜찮으신 모양이죠? 맞추는 게 별다른 반응이 없는 거로 봤을 때는 순조롭게 가고 있는 것 같아요. 그죠? 여기서 또 뭔가 이상했으면 또 이게 또 갑자기 또 이랬을 텐데 무리 없이 가는 거로 봤을 때는 그래요. 자, 22번에 다음은 투자 분석에 관한 설명이다. 가장 옳은 것을 물어봤어요. 그죠? 그럼 일단은 이쪽에서도 얘하고 역수는 뭐가 돼요? 역수는 기본적으로 구별이 돼야 되죠. 이게 지문으로 활용을 잘해요. 그러니까 지문에서
일단 잘 써주는 게 얘하고의 역수관계는 잘 써요. 그리고 계산 논리로는 얘하고 얘. 요거 세 가지를 잘 썼는데 작년에 이제 얘까지도 활용할 수 있다라고 암시 준 거랑 똑같아요. 그러니까 이거 문제로도 우리가 한번 해봤던 거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그 정도로 구입을 하시면 되겠고. 이거는, 여기가 무슨 투자액이 들어가고, 그리고 승수는 여기, 승수 앞에 있는 애가 여기로 가니까. 그쵸? 반대로 얘가 어디로 가고요? 그러니까 둘이 역수죠. 그렇게 해서. 그러니까는 이 조소득 위로 총투자액이 들어가면 얘가 되고 밑으로 총이 들어가면 얘가 되는 거죠.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네, 그래서 그런 거 기초로만 할 수 있으면 그럼 얘는 여기가 무슨 소득? 그럼 여기가 뭐? 총투자액. 여기가 총이면 얘가 순이 될 거고 얘는 승수 앞에 있는 애가 분모로 가니까 이게 세전. 그럼 여기는 뭐가 되는 거예요? 지분. 그럼 여기가 지분, 여기가 뭐가 되겠어요? 세전. 구별이 가능하겠죠? 그러면 일단 산식이 몇 개가 정리될 수 있어요? 이거 8개가 정리가 되잖아요. 이거 하게 되면 이거 세우니까 얘가 일로 갈 거 아니에요. 그렇죠? 여기는 이게 세우가 일로 갈 거고 그럼 여기는 다 무슨 투자액? 이렇게 하면 그렇죠? 그러니까 한쪽만 정리하면 역수관계도 알고 산식도 알고 다 알 수 있죠. 그렇죠? 자, 그러면 1번에 총소득 승수하고 종합환원율이 역수관계다 그랬으니까 틀렸겠죠. 총소득 승수하고는 그 2번에 있는 총자산 회전율하고 역수죠. 그 다음에 2번의 총자산 회전율은 투자된 총자산에 대한 순영업소득이니까 틀렸죠. 조소득을 얘기하겠죠. 네. 3번에 상가 건물의 지분 투자액이 5천만 원이고 이 지분에 대한 세전현금 수지가 800만 원이고 영업소득세가 300만 원이라 그러면 지분 배당률은 10%가 된다 그랬으니까 틀렸죠. 5개 800이면 얼마예요? 5천에 800이면 한 16% 나오나요? 이게 들어간 게 이게 5천 들어갔고요. 이게 얼마? 800. 한 16%? 뭐 이 정도 나오니까 그건 틀렸겠죠. 그 다음에 100% 자기 자본으로 투자한다면 순소득 승수하고 세전현금 수지 승수는 동일할 것이라는 4번이 답이죠. 다 내 돈으로 들어갔으니까 융자가 없잖아요. 그러면 5번에 가면 순영업소득이 2,100만 원이고 지분 투자액이 3억 원일 때 종합환원율이 7%다 그러면 틀리죠. 그렇죠? 이게 총투자액이 되죠. 지분 투자액이 아니라. 그죠? 네. 그러니까 이제 거기서 순간적인 이제 뭐를 하는 거예요. 이제 착시. 이제 그런 거죠. 네. 실전도 이런 배열로 한번 나온 적이 있어요. 근데 거기서는 이게 순소득 순수하고 세전을 준 게 아니라 부채 감당률을 갖고 줬어요. 부채 감당률을. 그죠? 네. 그래서 뭐 그런 부분에 대한 것만 뭐 할 수 있으면 그러니까 이 답안 놓고 가늠을 해보세요. 이거 잘라갖고 1번에서 20번이 있고 21번부터 40번이 있었을 때 그죠? 참고로 여기서 몇 개 나와야 돼요? 12개. 여기서 몇 개? 그래야 24개 나오는 거예요. 이거 답안지 이렇게 놓고 비교하잖아요. 그러면 성적이 좀 떨어지신 분들은 어디서부터 어디까지가 통으로 다 틀린 거예요. 중간중간 틀린 게 아니라 통으로 틀린다는 얘기는 특정한 파트가 정리가 안 돼 있는 거죠. 그렇잖아요. 특히 그 24개에서부터 20개 사이에 있는 분들은 금융이 상대적으로 많이 취약해요. 그러니까 그쪽을 보완을 좀 해야 돼요. 그죠? 용어나 이런 거를 정확하게. 그리고 23번에 1년간 자기자본 수익률 계산하는 거는 우리가 지난 시간에 연습을 한 거죠. 그렇죠?
이렇게 해서 이 부채 비율을 계산해야 되는데 대부 비율로 준 거죠. 대부 비율을 몇 프로를 준 거예요? 50%. 그러면 부채 비율이라는 게 자기 자본에 대한 타인 자본에 대한 크기를 비율로 표시한 거죠. 그 지분하고 뭐가 있으면 부채가 있으면 제가 50이니까 50대 50이니까 1이죠. 1. 그러니까 2, 12% 나오겠죠. 그죠? 그랬더니 이제 한 분이 얘기하는 거예요. 얘가 60%면 어떡하냐고. 60%면은 뭐 1.5잖아요. 그죠? 얘가 60%라는 얘기는 이게 40분의 얼마예요? 60이니까 1.5 나오잖아요. 그럼 1.5 곱하기 2 하면은 3 더하면 13% 이렇게 나오겠죠. 그죠? 그러니까 이것도 간단하게 나오는 거죠. 얘가 부채 비율이 대부 비율이 60%면 그죠? 내 지분은 40이잖아요. 40분의 60 하면은 1.5 나오잖아요. 그죠? 여기다 곱하기 100 하면 150%가 되는 거고. 그죠? 그럼 나중에 그 출제자가 이거를 만약에 직접 주려고 그러면 그냥 대부 비율로 안 주고 그냥 부채 비율로 줘버릴 수도 있어요. 부채 비율로 150% 주면 그냥 1.5가 되는 거예요. 그죠?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부채 비율로 400% 그러면 그냥 4가 되는 거예요. 그걸 가지고 그냥 곱해주면 되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23번에는 답이 3번에 몇 프로? 12%. 그 다음에 24번에 가면 내부 승율법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거를 물어봤어요. 그죠? 내부 승율법 하면은 기억나는 게 뭐 있으세요? 얘는 얘 일단 유입의 현값하고요 유출의 현값을 같게 만들어주는 할인율이 내부 수익률이에요. 그죠? 그래서 이제 요걸 갖게 해준다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도 표현하죠. 수년가를 0으로 만들어주고 수익성 지수를 뭐로? 1로 만들어주는 할인율인데 얘가 방법상의 단점이 좀 있죠. 네, 그러다 보니까 수년가법에 비해서는 얘가 좀 처진다고 보는 거죠. 그러니까 두 개를 비교하면은 어느 방법이 더 우수하다고 얘기했어요. 네, 수년가법이 더 우수하다 이런 얘기죠. 그래서 거기 24번에서는요. 일단 1번하고 5번은 틀린 거죠. 얘는 수년가하고 수익성 지수를 0으로 만드는 할인율이지 가장 크게 만드는 할인율이다 그랬으니까 틀린 거겠죠. 그렇죠? 그 다음에 4번도 틀린 거죠. 자, 수년제 가치법과 동일한 할인연금 흐름 방법을 채택하고 있으므로 수년제 가치법이 가지는 모든 장점을 가진다니까 틀렸죠. 얘가 모든 장점을 가진다 그러면 수년가법하고의 우월을 가리기가 어렵다고 봐야 되는데 수년가법이 더 우수하다는 얘기는 수년가법이 가지는 장점을 다 갖고 있지는 못하다는 얘기죠. 그리고 3번에 보면 우리가 지난번에 이것도 했었죠. 단일 투단일 때는 수년가가 0보다 크면요. 수익성 지수가 뭐보다? 1보다 크고요. 내부 수익률이 뭐보다 크다? 똑같은 결과가 나온다고 그랬잖아요. 그죠? 그렇죠? 근데 우리가 지난주에 뭐를 강조했냐면 얘네들은 0, 1이지만 내부 수익률법은 뭐하고 비교한다 그랬어요? 요구 수익률과. 그러니까는 거기 3번은 틀렸겠죠? 내부 수익률이 0보다 크면 채택하고 작으면 기각한다. 그러니까 틀린 거잖아요. 그러니까 맞는 거는 답이 2번이죠. 시행착오법에서 계산할 수 있다고.
요때 요 내부 수익률이라는 게요. 유입하고 유출을 같게 만들어주는 할인율을 구할 때 시행착오법이라는 게 조정한다는 얘기죠. 이걸 만약에 할인율을 갖다가 몇 프로 했는데 10% 적용해서 1.1로 할인해봐야 1,000만 원보다는 어떻게 돼요? 크게 나오거든요. 그러면 할인율의 크기를 점점 어떻게 돼요? 늘려야 되겠고, 늘리다가 보니까 얘가 한 25%까지 늘리게 되면 1.25로 할인하면 또는 1,000만 원이 안 나오거든요. 그러면 다시 이 할인율을 어떻게 돼요? 낮춰야겠죠. 24%, 23% 이런 식으로 조정을 통해서 두 개의 크기를 같게 만들어주는 할인율을 구하는 거죠. 근데 이걸 수작업으로 하진 않았고요. 초창기 때는 엑셀이라는 프로그램을 썼다는 얘기죠. 컴퓨터에 있는 거. 그래서 이렇게 플러스 마이너스로 조정해서 같게 만들어주는 할인율을 구한다. 이런 얘기죠. 여기서는 선생님 입장에서 기억해달라는 건 일단 이거죠. 얘하고 비교한다는 거. 이거를 자꾸 놓치고 있어요. 그러니까 얘만 기억이 되는 거예요. 같게 해준다. 이것만 기억이 나는 거예요. 이것만. 그리고 이제 거기까지는 기억이 나요. 순영가법하고 내부승률법하고 비교하면 어느 게 더 우월합니까? 그러면 순영가법 이것까지는 얘기를 해요. 근데 막상 얘가 뭐하고 비교하는지는 또 까먹고 있는 거예요. 거기에 밀려갖고. 그러니까 출제자들이 근래 이걸 2번을 물어본 거예요. 내부승률은 뭐하고 비교해서? 요구승률과 비교해서. 그거나 같으면 투자를 채택한다. 그 용어 정도는 알아야 된다는 얘기죠. 그렇죠? 그래서 실상 이게 선생들이 문제를 내면 난이도 조절이 가능해요. 여러분들의 맹점을 아니까. 그러니까 잘 속아 넘어갈 수 있는 지문이 있죠. 이렇게 해가지고. 그건 조율이 가능해요. 근데 그렇게 되면 난리 나겠죠. 그러니까 이제 평이하게 나온다고 생각하시고. 그죠? 그러니까 여기서는 2번을 예를 들어서 못 맞춰도 되는데 1번하고 5번 뭐 이런 것 있죠. 네, 이런 걸로 가면 곤란하다는 얘기죠. 그건 기본이 안 돼 있다는 얘기니까. 그렇죠? 자, 그 다음에 25번에 가면 주택대출 금리 유형에 대한 설명이다. 바르지 못하는 것을 물어봤을 때. 그렇죠? 1번에 보면 고정금리로 대출을 받을 때 시장 이자율이 상승하거나 인플레가 발생하더라도 차입자는 손해를 보지 않지만 대출자는 손해를 본다 그랬으니까 맞는 표현이 되겠죠. 그렇죠? 그 다음에 고정금리 대출의 경우에 시장금리 하락 시 차입자는 불리한 반면에 대출기관의 수익성은 높아지겠죠. 그러니까 1번하고 2번이 지금 같은 연장선상에서 나오는 지문이죠. 예? 어떤 게요? 아니요. 상대적으로. 아니 이게 약정 이자율이 있고 뭐가 있으면 이렇게 되면 그죠? 시장금리가 올라가고 약정금리가 낮으면 이거는 대출자가 어떻게 되겠어요? 손해잖아요. 근데 이렇게 되면 그렇잖아요. 고정으로 예를 들어서 이런 거잖아요. 20년 대출 받았잖아요. 대출 당시는 만약에 이랬던 상황이지만 역전될 수 있잖아요. 한 5년 지난 다음서부터. 그러면 대출기관의 입장에서는 고정금리로 책정했어도 나머지 기간 동안은 상대적으로는 수익성이 좋아지죠. 시적으로 보면. 그러니까 그래서 그 얘기한 거고요. 하여간 이게 공부를 해서 나타나는 후유증인데 주어진 조건만 생각해야 돼요. 그 이상까지 넘어 들어가면은 그냥 쫙 가는 거예요. 그러면은 갑자기 간단한 애인데 얘를 갖다가 혼자 막 생각하면 안 되고 일단 먼저 뭐를 찾아야 돼요. 답을 먼저 빨리 찾는 게 중요해요. 그러니까 지문 안에 꽂히고 그러면 안 되는 거죠. 그죠? 일단 틀린 건 3번이잖아요. 누가 봐도. 그렇잖아요. 무슨 금리로 조정이 되는 거예요? 네? 3번. 그렇죠. 기준금리로 조정이 되지. 가산금리가 조정이 되는 건 아니잖아요. 그죠? 변동금리는 기준금리하고 가산금리 합으로 돼 있잖아요. 그죠? 가산금리와 대출 시점에서 한번 정하면 그게 끝까지 가는 거고 기준금리만 일정한 기간마다 조정하는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러니까 확실하게 답은 몇 번인 거예요? 3번이죠. 일단 걔를 체킹을 해놓고 다 풀고 시간이 남으면 그때 한번 생각해 보는 거예요. 그죠? 답은 그걸 건드리면 안 되는 거예요. 그죠? 그거는 자, 그래도 고무적인 현상이죠. 처음에 우리가 봄에 뭐 할 때는 별다르게 뭐 이건 이런 소리 안 나왔다는 얘기죠.
그래도 이제 공부한 결과로 이제 지금은 따질 수 있다는 거죠. 그죠? 뭐가 좀 이상하지 않느냐. 자, 그래서 일단 여기까지 하셨고, 잠깐 쉬었다가 나머지 마무리 하시죠.